자, 산해경 해외 북경의 신화와 전설 2부가 되겠습니다. 자, 상류가 그렇게 내달리며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칠원신이 길을 막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제군 하나가 서 있었다. 호국장이 통수라는 규, 의, 묘, 빌자, 삼 등의 칠숙이 그곳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상류 이 역적 요기놈아! 죽고 싶다면 우리 군의 장비를 보거라. 상류가 보아하니 그들의 무기와 경진 등이 쓰던 무기는 완전히 달랐다. 상류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다 싶어 몸을 돌려 북쪽으로 움직이려 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는 또 다른 7명의 장군을 대동하고 길을 막아선 제군이 고함을 질러대고 있었다. 상류 이 역적아! 도망가지 말고 우리 무기를 보거라. 그들은 바로 증정이 지휘하는 두 여허, 위실벽 등의 칠숙이었다. 상류는 그들과 대적하기 어렵겠다 싶어서 다시 동쪽으로 움직였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야, 시리야, 네가 상류를 알겠니? 공공을 알겠니? 자, 상류는 그들과 대적하기 어렵겠다 싶어서 다시 동쪽으로 움직였다. 그렇지만 그곳에도 원상무가 각강저방 신미기 등의 칠숙을 이끌고 상류를 기다린 지 오래였다. 그들은 상류가 기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무기로 그의 머리를 아프게 찔러댔다. 상류는 감히 저항하지 못하고 다시 남쪽으로 내달렸다. 남방에는 단영치가 정귀, 유수, 장익진 등의 칠숙을 이끌고 기다리고 있다가 고함을 쳤다. 상류 이 역적 요기놈아! 오늘 죽을 날인데 아직도 안 죽었느냐? 이 말이 끝나자 창과 칼이 모두 상류를 향했다. 상류는 하는 수 없이 다시 서쪽으로 내달리다가 규, 루와 마주쳐 창과 칼에 머리를 다쳤다. 잠시 후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 밝은 빛이 불같이 뜨겁게 번득이더니 상류의 몸에 꽂혔다. 상류는 칼에 매인 듯한 아픔을 느꼈다. 다시 북쪽으로 도망가던 상류는 두 우와 마주쳤다. 상류는 겹겹이 둘러싸인 포위망으로부터 도망가려는 마음에 필사적으로 그들과 부딪혔다. 그때 실수로 그만 머리 하나가 두에 의해 잘려버렸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실성이 나와 손에 잡고 있던 칼을 휘둘러 다른 머리 하나를 또 베어버렸다. 상류가 아픔을 참지 못하고 있는데 양광 한 줄기가 그의 몸을 옥지어 왔다. 그러자 상류는 큰 몸뚱어리를 구부렸다가 폈다가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비명을 질러댔다. 그 고통이 몸을 꿰매거나 도끼로 찍을 때보다 심했다. 갑자기 상류의 큰 꼬리가 꼿꼿이 솟구치더니 땅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좌우 수백 리가 움푹 베어 깊은 못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땅을 치는 힘은 점점 약해져 갔다. 갑자기 한 줄기 붉은 빛이 상류의 머리 근처를 번쩍하고 지나가자 상류는 큰 소리를 지르며 몸을 더욱 뒤틀었고 머리 하나가 또 떨어져 나갔다. 다음에는 자줏빛 광선이 번쩍하고 지나가자 또 다른 머리 하나가 떨어졌다. 연이어 노란빛, 푸른빛, 쪽빛, 샛노란빛, 초록빛이 어지럽게 번쩍이며 지나가자 남은 머리 5개가 한꺼번에 떨어졌다. 이는 칠원 천장들이 손을 쓴 것이었다. 그럼에도 끈질긴 상류는 아직 살아 있었다. 그러나 몸뚱어리가 요동을 치고 떼굴떼굴 구르며 이글 내리쪼이는 태양빛을 참지 못하더니 7원 전장과 28쑥의 무기가 여기저기 찔러대자 점점 그 움직임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흐르자 완전히 숨이 끊어졌다. 수일부가 하늘에서 큰 깃발을 펄럭이며 말했다. 큰 사건을 마무리 지었으니 군대를 철수한다.
자, 그는 먼저 양수를 거두어 백어산으로 들어갔다. 호욱장, 단영치, 원상무, 징중정의 네 제군과 28수 그리고 7완 천장도 연이어 돌아갔다. 실은 천장은 수일부에게 7빛 거울을 반납했다. 운하부인은 우에게 5 제군과 28숙에게 감사를 드리라고 일렀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겸손하게 말했다. 별로 큰일을 한 것도 아니니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일부가 우에게 말했다. 역적 요괴가 제거되었으나 그곳은 아직 어지럽기 짝이 없으니 전하께서 수습하시려면 아마도 여러 날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말을 마치자 그들은 단영치 등과 함께 몸을 일으키며 작별을 구했고 28숙도 그들을 따라 떠났다. 운하 부인도 우와 잠깐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곳을 떠났다. 우는 사람들을 이끌고 요기를 잠수한 곳을 향해 나아갔다. 얼마 가지 않자 비린내가 진동하더니 나중에는 비비린내와 썩은 냄새까지 더해져 정말 견디기 힘들 지경이 되었다. 다들 구역질을 했고 우 역시 토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더 나아갈 염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자 우가 말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상류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더러운 기운이 약할 때 빨리 추습해야 덜 힘들 것이요. 여러 날이 지체되면 몸 전체가 썩고 문드러져 나라한 뿐 아니라 천하에 비린내가 진동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그렇게 되면 어디로 피할 수 있겠소? 더욱이 이런 냄새는 눅눅하게 퍼져서 전염병을 퍼뜨리기 십상이니 그렇게 되면 무서운 일이 생길 것이요. 어서 빨리 치워야 합니다. 인간된 도리로서 우리는 스스로를 희생하여 다른 일을 구하려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곤란한 일을 보고 피해버린다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겠소? 그러자 횡혁이 말했다. 저희는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냄새를 맡고 있자니 죽기보다 더 괴롭습니다. 모든 사람이 토하고 밥도 못 먹을 지경인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다른 좋은 방법을 생각해 주십시오. 오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망설였다. 그러자 경진이 앞으로 나오더니 말했다. 묘책이 하나 있습니다. 상류의 시체가 이렇게 빨리 썩는 것은 그놈 배에 기름이 가득 찬 데다 태양빛에 뜨거워진 탓입니다. 전하께 없어 방금 언급하신 몇 가지 일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또 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하께서 서리와 눈의 신을 불러 상의하시어 서리와 폭설과 얼음을 얻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놈의 시체와 머리가 잠시라도 얼어서 부패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우는 즉시 하늘에 대고 소리쳤다. 서리의 신이시여 눈의 신이시여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자 호련히 하늘에서 갑옷과 두구를 갖춘 무사와 젊은 여자가 나타나 동시에 우에게 예를 올리며 말했다. 상신 청녀 설신 등육이 함께 뵙기를 청합니다. 전하께서는 무슨 일로 저희를 부르셨는지요? 우는 그들에게 상류의 시체를 잠시 얼려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등육이 말했다. 소신의 직분은 눈을 내리는 것이지만 운사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생겨야만 눈을 내릴 수 있사오니 전하께서 운사를 불러주시면 함께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에 우는 다시 소리쳤다. 운사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자 삽시간에 상스러운 구름이 공중에 피어나더니 도사가 내려왔다.
그는 깃털옷을 입고 별모자를 쓰고 있었다. 운사가 우에게 머리를 숙이고 말했다. 운사 병예가 뵙기를 청합니다. 우는 자신의 계획을 운사 병예에게 말해주었다. 그러자 병예가 이렇게 대답했다. 가능합니다. 소신과 등육이 바람의 신 손이 우사인 풍수와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바람과 비와 천둥 각 부의 전가를 보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말을 마치자 그는 등육과 함께 인사를 하고는 그곳을 떠났다. 상신 청녀도 할 일이 없자 인사하고 사라졌다. 이날 오후 일행은 여정을 멈추고 겨울옷을 준비하면서 조용히 바람과 서리를 기다렸다. 역겨운 냄새에 토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동이 불가능했다. 날이 저물 무렵 워이힝 하는 바람 소리가 들리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했다. 서북쪽에서 큰 바람이 불어온 탓에 비린내는 더 심해져만 갔다. 조금 지나니 악취는 조금씩 희미해졌지만 날은 더 추워져 겹이불을 덮어도 충분히 따뜻하지 않았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붉은 구름이 몰려와 빽빽이 하늘을 덮고 있었고 눈발이 춤추듯 날리는데 그리 많이 쌓이지는 않았다. 역한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자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다. 다음날 우는 사람들을 데리고 눈을 밟으며 추위를 뚫고 앞으로 나아갔다. 갈수록 눈발이 세지고 점점 눈이 두껍게 쌓였으며 한기도 한층 심해졌다. 상류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오니 일장 넘게 눈이 쌓여 시체마저 덮고 있었다. 상류의 몸뚱이는 정말이지 거대했다. 그 부근의 땅은 상류에게 짓밟혀서 여기저기 높게 치솟거나 푹 꺼져버린 상태였다. 높은 곳은 몇 장이나 올라갔고 꺼진 곳 또한 몇 장이나 내려간 터라 땅이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했다. 더욱이 눈이 잔뜩 쌓여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웠다. 우는 사람들에게 제일 높은 곳에 올라 잠시 쉬면서 눈이 녹기를 기다려 다시 방법을 강구해보자고 말했다. 소경, 풍장, 설지, 운개가 붉은 해를 비추니 쌓였던 눈이 점점 녹아들었다. 눈이 녹자 상류의 시체가 완전히 드러났다. 역한 냄새는 나지 않았지만 비린내는 여전했다. 그중 반은 상류의 몸에서 원래 나던 비린내였고 나머지 반은 비비린내였다. 우가 사람들을 데리고 자세히 살펴보니 그 모습이 정말 괴물이었다. 몸 길이가 좋기 천장은 될 듯 싶었고 천장 그러니까 1000 곱하기 160cm 사람 키 높이 그러면 얼마야? 자, 9개의 머리가 도처에 널려 있었으며 눈은 무섭게 쥐뜨고 있었다. 누워있는 몸을 세워 놓으면 그 높이가 1장도 넘을 것 같았다. 주변 백리 안은 곳곳이 못으로 변해버렸다. 못에 고여있는 상류의 피는 눈과 섞였다 해도 비린내가 여전했다. 우는 곳곳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 괴물을 묻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우는 우선 시체를 수백 조각 내고 다시 땅을 24척 깊이로 판 다음 시신 조각을 줄줄이 옆으로 세우고 9개의 머리도 넣어 같이 묻게 했다. 그래 놓고도 후에 시신이 썩어서 기름이 흘러 넘쳐 땅이 물러지면 더러운 냄새가 새어나올까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진흙을 더 북돋아 겹겹이 그 위에 쌓아서 3중으로 만들게 하고서야 안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상류의 일은 대충 마무리가 되었다. 근처에서는 항상 비비린내가 나서 어곡이 자라지 못했다. 하지만 큰 대나무는 많이 자라게 되었다. 주변에 못이 많아서 물은 풍부했으나 물에서도 피비린내가 나서 사람이 마실 수 없었다. 아무도 그곳에 와서 살 생각을 못했기에 수백 리 밖까지 대나무 숲만 울창하고 인적은 끊어져 버렸다. 상류를 묻은 곳은 아주 높아서 후일 사람들이 그곳에 누대를 몇 개 세웠다. 하나는 제국의 대이고 다른 하나는 단주의 대이며 또 하나는 순임금의 대였다. 세 사람의 위패를 함께 모시고 제사를 지내니 요마를 진압하는 효과도 있었다. 신목국이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원문입니다. 해외 북경의 그 산해경의 원문. 전설과 신화 환타지는 끝났어요. 자, 신목국이 공공의 누대 동쪽에 있다. 신목국 저람은 눈이 움푹 패여 눈 좌의 안으로 들어가 있다. 그들은 한 손을 번쩍 쳐들기를 좋아하는데 그럴 때면 꼭 아른 척하는 것처럼 보인다. 신목국 동쪽에 무장국이 있다. 이 나라 사람은 머리가 크고 높은데 창자가 없이 뱃속이 대롱처럼 비어 있어서 무엇이든 먹으면 곧장 배설된다. 무장국 동쪽에 서비국이 있다. 섭이국. 서비국이 있다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모두 큰 꽃무늬 호랑이 2마리를 부린다. 서비국 사람의 귀는 너무 커서 보통 때는 2손으로 귀 끝을 받치고 있어야 한다. 잘 때는 한쪽 귀를 요 삼아 깔고 다른 쪽 귀를 이불 삼아 덮고 잔다. 그들은 바다 한복판의 외딴 섬에 사는데 바다에 들어가 여러가지 신기한 물건들을 가져오는 능력이 있다. 과보국은 서비국 동쪽에 있다. 과보신은 또 우리나라의 신으로 또 유명한데 이거 뭐 안 써볼 수도 없고. 과보국. 자, 과보국 백성은 키가 크고 체격이 좋으며 오른손에 푸른 뱀 한 마리를 들고 왼손에는 누런 뱀 한 마리를 들고 있다. 과부가 죽은 후 그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가 복숭아나무 숲으로 변했는데 이 숲이 과보국 동쪽에 있다. 복숭아나무 숲이라고는 하지만 나무는 단지 2그루뿐이다. 그러나 나무가 워낙 커서 2그루만으로도 숲이 우거져 사방 300리나 된다. 복숭아나무 2그루가 사방 300리. 과부는 태양을 쫓다가 태양을 거의 잡을 즈음에 하도 목이 말라서 단숨에 황화와 우이수 2강줄기를 들이켰다. 그럼에도 갈증이 완전히 풀리지 않자 북방에 있는 대택의 물을 마시려고 했다. 그러나 미처 그곳에 닿기도 전에 길에서 갈증이 나서 죽었다. 과부국 동쪽에 우소적석산이라 불리는 산이 하나 있다. 이곳은 황화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이다. 우소적석산 동쪽에 구영국이 있다. 구영국 백성은 다닐 때 항상 한 손으로 자신의 목에 돋은 사마귀를 받치고 다닌다. 신목은 아주 커다란 나무로
높이가 1000리나 되어 구름 위로 뻗어 있으며 구영국 남쪽 황하가 흐르는 서북방에서 자란다. 기종국이 구영국 동쪽에 있다. 기종국 백성은 키가 크고 두 발이 유난히 커서 이 나라를 대종국이라고도 한다. 구사의 들이 대종국 동쪽에 있다. 그곳에서는 한 여자가 큰 나무에 기댄 채 꿇어앉아 씨를 토해내고 있다. 하하,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이 구사네요. 이 구역 구자에다가 사가 실사자 썼어요. 근데 한 여인이 씨를 토해내고 있대. 참. 이제 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신화와 전설이 또 나왔네요. 신화 전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집안의 가장이 먼 곳으로 출장하게 되자 집에는 딸만 남게 되었다. 딸은 집에서 기르고 있던 순말 한 마리를 벗삼아 세월을 보냈다. 그녀는 혼자 살면서 늘 멀리 있는 아버지를 그리워했다. 어느 날 그녀가 말에게 농담 삼아 이야기를 건넸다. 내가 만약 우리 아버지를 집에 모시고 오면 내가 너한테 시집가지. 말은 이 말을 들은 후 메어놓은 줄을 끊어버리고 나는 듯이 달려가 처녀의 아버지를 찾았다. 아버지는 말을 보고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하지만 피로에 지쳐 힘이 빠진 말은 고개를 돌리고 슬피 울부짖었다. 그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그는 급히 말을 타고 날듯이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온 후로 아버지는 말이 사람의 정을 이해한다는 것을 알고는 좋은 풀과 먹이를 주었다. 하지만 말은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다. 말은 딸을 볼 때마다 말굽으로 흙을 차면서 화를 냈다가 기뻐했다가 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상하게 여기다가 어느 날 몰래 딸에게 물어보았다. 딸은 사실대로 고백했다. 말이 아무래도 그 약속 때문에 기뻤다 슬펐다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말했다. 절대로 이 일이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되면 가문에 치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당분간은 함부로 나다니지 말거라. 그런 후 아버지는 말을 활로 쏘아 죽인 다음 가죽을 벗겨 집 앞에서 말린 뒤에 다시 출정길에 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옆집 처녀와 함께 그 말 가죽 위에서 놀고 있었다. 딸은 발로 가죽을 밟으면서 말했다. 짐승인 내가 어찌하여 사람을 아내로 맞고 싶어 했을까? 결국 이 꼴로 도살되어 가죽이 벗겨지고 말 것을 왜 그렇게 스스로를 힘들게 했는지 점점점점점 그때였다.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가죽이 갑자기 날아오르더니 딸을 돌돌 말고 뛰기 시작했다. 옆집 처녀는 겁에 질려 친구를 구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허겁지겁 뛰어가서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그 일을 알렸다. 처녀의 아버지가 황망히 와 보았지만 딸은 이미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며칠 뒤 큰 나무 아래에서 딸과 말가죽이 발견되었는데 이미 누에로 변한 딸은 나무 위에서 바쁘게 기어다니고 있었다. 옛날 구사의 들에서 일어난 일이다. 자, 이게 이제 신화와 전설은 다 읽었고 다시 산해경 원문입니다. 원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구사의 들 동쪽에 뽕나무가 세 그루 있다. 이 뽕나무들은 키가 100장에 달하지만 가지와 잎이 없고 민둥한 줄기만 있다. 삼상수의 동쪽에 있는 우거진 숲을 범림이라고 한다. 사방 300리나 되는 이 숲은
바다 한복판의 모래톱에서 자라고 있다. 천재 전욱이 전욱 고양시 확실히 하늘나라 임금이니까 천재라고 붙였네요. 무산의 남쪽에 묻혔고 9명의 빈과 비가 이산 북쪽에 묻혔다. 무산에는 개, 곰, 얼룩, 호랑이, 이주, 부엉이 그리고 먹어도 계속 불어나는 시육 등이 산다고 한다. 평구가 삼상수의 동쪽에 있다. 이곳에는 천년된 옥, 푸른 말, 시육, 버들까지 달콤새콤한 베인, 첨사리, 감화수 등 각종 과일나무가 자란다. 두 산 사이의 계곡에 큰 언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구다. 북해 안쪽의 지방에 도도라는 짐승이 살고 있다. 생김새는 말과 비슷하다. 또 다른 짐승이 한 가지 있는데 이름을 박이라고 한다. 생김새는 백마와 비슷하지만 톱니 같은 날카로운 어금니가 있어서 호랑이와 표범을 주로 먹고 산다. 허허, 호랑이와 표범을 주식으로 삼는 박이라는 짐승이 있군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부분과 관련이 있는 옛날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자, 춘추 전국시대에 제나라 환공이 말을 타고 가는데 멀리서 그를 보고 놀란 호랑이가 황망히 땅에 엎드렸다. 환공이 관중에게 물었다. 호랑이가 나를 보고 감히 도망을 가지 않으니 무슨 연유에서요? 관중이 대답했다. 공께서 타신 준마는 태양을 향해 치달리지 않습니까? 환공이 대답했다. 그렇소. 그것은 바로 박이라는 녀석이 뛰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박은 호랑이와 표범만 먹고 살기 때문에 호랑이가 보자마자 겁을 먹은 것입니다. 자, 다시 원문. 그 밖에도 이상한 하얀 짐승이 사는데 역시 말처럼 생겼으며 공공이라고 한다. 푸른 짐승도 있는데 호랑이와 비슷하며 이름을 나라라고 한다. 북쪽 끝머리에 우강이라는 신인이 산다. 사람 얼굴에 새 몸을 하고 있으며 귀에 푸른 뱀 2마리를 꽂았고 발밑에도 푸른 뱀 2마리를 밟고 있다. 하하, 우강 안 써볼 수가 없군요. 우강이라는 신이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어. 그러니 우강, 아유 강할 강자 쓰네. 우강. 이것은 그가 바람의 신일 때의 모습이다. 그가 수신일 때에는 물고기 몸체에 손과 발이 달렸으며 2마리의 용을 타고 다닌다. 아니, 우강은 바람의 신일 때도 있고 수신일 때도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끝입니다. 이상.